강아지를 죽였어. 도로에 불빛이 없으니까 불쌍한 동물들이 차에 치이는 거야. 그저 사고였을 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우리 앞에 보낸 것도 다 신의 뜻이고. 개를 죽인 건 아빠잖아. 그게 무슨 신의 뜻이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빈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도 스크린 타임이 들어가고 있는 본입니다. 뭐 누워서 인스타만 봐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요새. 뭐 유튜브에서 뭐 보시나요? 저요? 포모 안 느끼는 뭐 이런 거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모 얘기 다음 주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스포였습니다. 네. 자, 저 이거 오프닝 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딸인가요? 이 딸이 몇 살이죠 지금? 애기예요, 애기. 한 초등학생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 겨우 하는. 그런 애기한테 말하기엔 너무 구차하기도 하고 구질구질하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약간 이런 여기서는 신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만 뭐 섭리나 이런 운명을 빌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얼버무려지는 일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도 생각이 나네. 이게 그래서 비슷할 때 실제로 국내 개봉에서 어쩔 수가 없다 그저 사고였을 뿐 이런 농담도 있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이 견뎌낼 수가 없다. 이 험한 세상을 어쩔 수 없어. 일어날 일은 일어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오프닝에서 각자의 인물이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빠가 강아지를 죽인 것도 사실이고 동물이 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치인 것도 사실이고 이 모든 걸 신의 뜻이라고 보는 것도 뭐 일종의 진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층위가 다 다른 스테이트먼트인 것 같아요. 층위가 다 다른 말인 게 만약에 이 말을 아빠 본인이 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엄마가 한 말이라면서요. 그래서 엄마가 말을 한 의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모든 비극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퀴즈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상금을 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가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화내는 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또 진실이고 또 그걸 유퀴즈 제작진이 줬으니까 거기에 고마워해야 되는 마음도 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인과관계를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신의 섭리로 해석하는 게 어디까지가 용납 가능한 선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오프닝이었어요. 맞아요. 이 영화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로드킬 상황인 거예요. 밤이고 되게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오프닝 시퀀스인데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두 층의 질문을 던지죠. 사건 중심으로 보면은 어디까지가 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고 어디까지가 신의 뜻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걸 사람의 중심으로 보면은 해석하는 사람의 중심. 딸내미는 그거를 개인의 잘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엄마는 그거를 신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뭐 회피, 정당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의 답이 있느냐라고 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종교에서는 특히 이제 신의 뜻이 아닌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신의 뜻이 돼버리는데 그럼 개인의 책임은 없냐? 그럼 죄라는 건 뭐냐? 살인자가 살인을 한 것도 다 신의 뜻이면은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윤리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질문이 동시에 이 영화 전체를 아주 직관적으로 요약해내는 그 문제의식을 담아낸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예요. 뭐 아까 어쩔 수가 없다 그저 사고였을 뿐 이어서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마침 그 영화의 감독인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2026년 칸 영화제가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그저 사고였을 뿐은 작년인 2025년 칸 영화제 최고상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본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보고 필청 영화 아닌가요? 필청 영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힘 빠지는 거에 상을 많이 주는구나. 힘 빠져? 제목부터가 그렇잖아요. 네, 뭔가 인간이 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게 요즘
유니버셜한 좀 감성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근데 이제 또 질문은 대놓고 던지는 거죠. 감독인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이란 국적이고요. 이란을 배경으로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고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아카데미는 아니죠. 아카데미는 로컬입니다. 봉준호 감독 비주얼. 미국 로컬이고 국제영화제 3대 영화제라고 하면은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각각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황금사자상, 황금곰상을 모두 받은 황금 컬렉터. 세계적인 거장. 이건 못 참지. 금값도 비싼데. 그러니까 금 진짜 얼마 되는 거 주는지 모르겠네. 이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이제 이란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영화에 담고 있다 보니 영화 자체는 이란 배우들이 나와서 찍고 이란 감독이 만들었지만 이란에서 상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서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도 반체제 인사로 체포돼서 수감 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영화의 연장 같기도 해요. 정작 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그 나라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수감 생활을 직접 감독이 했는데 그때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영화입니다. 본인이 이제 이동진의 파이학회에서 인터뷰도 했어요. 이동진 평론가랑.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정말 지루하지 않아요. 나 되게 놀랐어. 저는 그냥 좋은 작품이니까 봐야지 하고 되게 마음의 여유가 많을 때 그때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고 엄청난 몰입감과 숨막히는 긴장감, 그러니까 활극에 가까운 리듬감, 그리고 중간중간 터지는 유머를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기저에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아주 무게감 있는 질문을 깔아둔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간단히 내용을 소개를 해볼게요. 네. 오프닝의 그 로드킬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곧 4인이 될 3인 가족이에요. 뭔 말이냐면 아빠랑 엄마랑 어린 딸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는 엄마 뱃속에 임신 있습니다. 중이군요. 네, 곧 태어날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 로드킬 상황이 오기 전까지 신나게 노래 틀면서 가고 막 안에서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신나게 가다가 이제 로드킬이 발생을 하고 아까 얘기한 그 대화가 있은 후에 좀 더 운전을 해서 가다가 차가 갑자기 퍼져요. 오프닝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그 뒤에 엄마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이것도 신의 뜻이야. 엄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력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건 근데 보다가 픽하고 터져요. 왜냐면 이제 앞에서는 로드킬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가다가 신의 뜻이야라고 이제 애기 막 우울한데 위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퍼졌는데 이것도 신의 뜻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긴장이 확 풀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차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잘 안 되고 좀 외딴 곳에 있는 정비소 같은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 일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식 카센터는 아닌데 약간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고쳐줘요. 이렇게 차를 고쳐주는 직원 말고 그 정비소에 있던 다른 직원이 또 있는데 바히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바히드는 부모님이랑 통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 밥은 어떻게 했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동료 직원이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 좀 차 퍼진 사람들 있는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뭐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심상하게 넘깁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 좀 조용해진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만 한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바히드의 안색이 바뀝니다. 차가 고장난 그 가족의 아빠가 막 수리를 기다리면서 돌아다니거든요.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발걸음이 불규칙적이고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요. 의족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의족을 하고 있으면 약간 그 접합부나 약간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드가 그 소리가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건가 싶어요. 막 안색이 막 바뀌고 이러니까.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그게 들리긴 하는데 약간 정신 놓으면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은은하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 의족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약간 이 사람 표정 변화하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알던 사람인 건가요? 바이든 행동도 점점 이상해져요. 바이든 이제 2층에 이렇게 있고 좀 뚫려 있는 공간에서 그 의족 남자가 1층에서 돌아다니다가 뭐 물어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셀프로 음성 변조를 해. 누가? 그 바이드가 대답을 하면서. 그럼 뭔가 좀 안 좋은 연이었던 뭔가 건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숨겨야 싶어하는 되는 거죠. 그런 티가 막 나요. 자꾸 그리고 몰래 그 사람을 훔쳐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는 위치에 있지만 자기는 보이는 위치에 있으니까. 뭐지? 급기야는 수리가 끝났어요. 근데 그 과정이 고마워요 하고 이제 정비소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들을 몰래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밤샘까지 해가면서 그 가족을 추적한 바이드가 결국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이 의족 남자가 다른 가족들과 좀 떨어져서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그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씬에서 뭐 하고 있냐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더기를 파고 있어요. 삽으로. 구더기를 막 파요. 네, 묻으려고 짐작이 되죠. 보통 악연이 아닌데요? 그 의족 남자의 눈을 가려놓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냅다 파묻어요. 근데 의족한 사람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의족 남자 입장에서는 지금 날벼락이잖아. 나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로드킬이 쓴 후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일단 눈도 가려져 있죠. 손 묶여 있죠. 다리 한쪽이 의족이라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이제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좀 실마리가 밝혀집니다. 바이든은 몇 년 전에 이란의 공권력에 의해서 수감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수감 생활한 경험이 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아직도 아파요. 그 막 신장이 안 좋다 해가지고 계속 허리에 손 짚고 걷고 막 이러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특별히 정치적인 목소리를 직접 낸 주도자도 아니었다는 설정으로 나와요. 소시민. 근데 이제 그런 고초를 겪은 거죠. 우리나라 근데- 민주화 운동 하던 때처럼 그런 상황인가요? 그것도 대비가 되고 뭐 좀 더 멀리 가면 일제시대 같은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비소에서 이 남자의 목소리와 의족 소리를 듣고 너가 우리를 고문했던 그 나쁜 놈이구나. 나 알 수 있나? 그만 듣고. 그치? 라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는 거야. 근데 너무 극단의 트라우마니까 음.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쁜 놈 얼굴은 몰라요. 왜냐면은 수감당해서 고문을 당하거나 신문을 당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란에서는 눈을 가린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정보라고는 그럼 뭐야? 소리밖에 없어.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초예민하게 들었겠죠. 더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트라우마잖아요. 얼마나 그 소리와 그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 사람의 몇 년 동안 이제 그게 떠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은 그 잔악무도한 신문관을 에크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페르시아어로 의족이라고 막 해설이 되어 있는데 내가 찾아봤을 땐 그렇게 나오진 않고 구글 번역기를 겁나 돌려보니 외다리를 뜻하는 단어가 에크파라는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약간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용자들은 그 신문관을 에크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야, 너 에크발이잖아. 내가 잊었을 줄 알아? 너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지금 가족들이랑 이렇게 평온하게 살아? 라면서 이제 생매장 시키겠다. 그래서 막 흑을 막 덮습니다. 근데 그 의족 남자는 에크발이 누구예요? 나 몰라요. 하고 막 그 신분증에는 라시든가 다른 이름 써 있고 생사람 잡으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바이든가 신문을 합니다. 의족 언제부터 했어? 다리 언제 잃은 거야? 막 물어보니까 의족 남자는 최근에 잃은 거다. 나 이 상처 한번 벗겨봐라. 벗겨보면 이 상처를 보면 이게 오래된 건지 아닌 건지 티가 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막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벗겨봐요. 근데 벗겨보니까 이 사람 의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봐도 알아? 난 모를 것 같은데. 봐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럼 물어보지 가서. 근데 이거 네. 생사람 잡아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챗GPT한테 사진 찍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네. 얼마 된 거 같냐고. 아무튼 이제 바이드가 이 소리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남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얼굴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백이라도 하면 모르겠어. 근데 아니라고 생사람 잡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의족 남자가 이거는 바이든은 모르는 상황인데 아까 그 로드킬 장면 거기서 아빠예요. 아빠인데 이 사람이 로드킬 당한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는 화면에 나오진 않지만 엄청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정말 의도가 1도 없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가족들이랑 있을 때 되게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관객은 이걸 봤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 착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 억울한 것 것 같죠. 같은데.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뭐 그 이중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증거도 안 나오는데 바이드가 생사람 잡네 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죠. 근데 나는 혹시 모르는 1%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서 그치. 기속할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저도 그리고 가족을 봐버렸잖아요. 어, 혼자 그치, 있지도 그치. 않았고. 맞아. 그러니까 보상과 위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 죽이거나 처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내 복수심 충족 그리고 뭔가 나의 상처 조금 위로받을 수 있는 거 그거라면 이제 여기서 잘못했을 때 내가 겪어야 될 위험은 지금까지 겪은 트라우마보다도 더 큰 트라우마일 것 같아서 맞아. 저도 쉽사리 처단하지 못할 바로 것 같아요. 처단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솔직히 에크발이 만약에 맞았어. 그 나쁜 사람이 맞았어도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사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누가 당연히 맞다 하겠어. 바이드 입장에서는 놔줄 수도 없는 거야. 하지만 방금 두 분이 말한 것처럼 생사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하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블 우리 체크. 크로스 검증. 체크해봐. 똑똑한데? 확인해보자. 검증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로드무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끈끈하고 친한 관계, 유대감이 있는 피해자부터 찾아갑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막 서로 끌어안고 오랜만에 잘 지내냐? 너 건강 괜찮냐?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제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쁜 놈을 지금 잡아다가 생매장 시키려다가 얘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야. 도저히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님이 확인 좀 해주세요. 근데 데리고 와야 되네? 결국은 데리고 와야 오디오를 들을 그렇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다니냐면은 봉고차 같은 거 끌고 다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나무 상자 관처럼 생긴 거에다가 얘를 기절시켜서 넣어가지고. 얘를 넣고 다니는구나.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가지고 봉고차 끌면서 다녀요. 그 막 그냥 시내 한복판에 막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자 확인받으러 왔으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어떻게 뭐 확인 말해보세요. 얼굴을 보든 말을 보든 뭐 사람의 그 어쨌든 이 사람은 기절해 있지만 어쨌든 만져볼 수도 있고 하니까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 검증단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입을 해봤거든요. 이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나는 보고 싶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예 그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나를 정말로 괴롭혔던 그 사람을 얘가 잡았어? 근데 뜯어 말리더라도 야 너 이러면 안 돼. 빨리 풀어줘. 그 사람이어도 이러면 안 돼 심지어.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고는 싶을 것 같아요. 전개적으로는. 저도요. 한 대 꿀밤이라도 때릴 것 그치. 같아요. 땀이라던데 때려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반응은 다 다릅니다. 제각각이고. 근데 이제 그 구성이 재밌는 게 그중 한 명은 심지어 내일 결혼할 신부예요. 그래서 웨딩 사진 찍다가 그래서 포스터에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이 있는 거구나. 이 포스터 이 조합이 너무 재밌는 조합인 게 이 웨딩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를 원래 찾아갔는데 피해자로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신부도 피해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막 와봐 해가지고 가서 보면 어떡할 거야. 왜냐면 아무도 이 사람 얼굴을 몰라. 그것도 진짜 묘하다. 그쵸? 신랑 신부 마주보세요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진짜 웨딩을 찍다 나오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깨알 같은 재미들이 있는 게 이란 사회에 되게 어두운 면을 풍자하는 부분들이 거기 약간 이제 그 경찰들한테 뇌물 주고 이런 게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뚱맞은 데서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네 여기서 뭐해 하면서 그 봉고차에 실은 것 좀 보자 막 이렇게 와.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해? 돈 주면서 해결합니다. 짠으로. 뭐 줄 거 없어요 막 이래. 그래서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돈 뜯으러 온 거구나. 카드도 돼요 하면서. 카드도 돼? 카드도 돼. 카드 단말기 들고 다녀? 카드 단말기 들고 다녀. 근데 10%더 내셔야 되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 이렇게 많이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이런 깨알 같은 요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고 그 상황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들은 디테일한 재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몇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서 진단한 결과 의견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공통적으로 80-90% 정도의 확신은 다 있어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놈이 자백하지 못하는 확신은 솔직히 아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든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대여섯 명 중에 딱 한 사람, 5명 딱 한 사람이 얘는 100%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확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근거가 있어. 다른 피해자들은 없는 경험이 있는 게 그놈이 나에게 항상 다리 마사지를 시켰어. 그래서 그 피해자가 남자인데 그 사람이 와서 여기 한번 너 마사지 한 그 부위를 만져봐. 만져보면 알겠네. 라고 해. 그래가지고 한참 만져보더니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죽이려고 해. 그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직접적인 근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정도면 약간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폭력을 오래 겪은 사람으로 나와요. 정신적인 폭력도 그렇고 그 몸 자체도.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처단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까지 하냐면 도덕적인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생사람 잡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야 너네 고민하지 마. 너네는 그냥 이제 모르는 거고 나한테 넘겨. 내가 알아서 하고 너네는 모르는 거야. 너네는 모르는 상황이고 너네는 그냥 나한테 이 사람 넘겨주고 간 거밖에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생사람의 그것 때문에 못할 실행을 못 말릴 거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말릴 것 같아. 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기라고 하는데. 떠날 거야 아니면은 나 진짜 말릴 것 같아. 뜯어 말릴 것 같은데. 뜯어 말릴 거야. 왜냐면 이게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10%의 가능성 때문에 다들 그치. 그런 거잖아요. 설령 그럼 그 10%가 없고 나도 100% 확신을 해도 말릴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사형제 같은 거죠. 사형제 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죽이면 못 돌이키니까 체크를 더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기에 이 사람이 고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의 행적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인터뷰를 해본다거나. 근데 만약에 판명 나면이 문제잖아. 판명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가해자인 것으로. 그러면 저는 죽이진 않고 때리고. 꿀밤이에요? 네. 공권력에 못 넘겨요. 왜냐면 공권력의 그 앞잡이였기 때문에. 공권력에 안 넘기고, 그러니까 그 친절한 금자씨 이런 것처럼.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사적 복수의 끝판왕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좀 끔찍하게 끝나지만 어쨌든 약간 피해자들의 일종의 어떤 그 치유? 그런 의식 같은 거를 그래도 한 대씩 돌아가면 어떻게 한 대씩 돌아가면서 뭐 발차기라도 한다든가 각자의 방식으로. 근데 아마도 죽을 것 같은데. 죽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80-90%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거지만 100%일 때 진짜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선택하는 건 오히려 확신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거기까지. 내가 이 사람인 걸 알아. 그때부터 내 선택이 음. 생겨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일단 잡아떼는 게 괘씸해요. 만약에 맞다고 치면. 맞다고 치면 그렇죠. 그 맞다고 치면 잡아떼는 것 때문에 한 대 더 때릴 것 같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막 무릎을 꿇고 이런 태도였다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 어쨌든 이제 뭔가 아까 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본이가 말한 것처럼 몇 년 전에 이 사람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빼박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 노답 상황에서 뭐 어떡하냐라고 이제 소모적인 논쟁들을 계속 하다가 영화의 흐름이 확 바뀌는 사건이 터지는데 네. 의족 남자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핸드폰 여태 안 울렸어요? 가족들이 찾았을 텐데. 어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엄마가 임산부였잖아. 쓰러진 거야. 만삭이었거든. 만삭이었어. 응급분만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루 종일 지금 아빠가 사라져가지고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납치범들 우리의 주인공 납치범들이 이제 어떡하냐라고 한 상황에서 일단 애는 낳아야지. 그렇죠. 애는 그 상태 낳아야지. 그대로 애한테 가서 봉고차 봉고차 끌고 가서 애랑 엄마 태워가지고 그대로 병원에 갑니다. 착하네 그래도.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또 온갖 일을 겪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이 지나고 애랑 얘기도 하고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친해지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쨌든 애는 낳아야 되잖아. 진짜 낳아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바히드와 그 조연들 중에 가장 비중 있는 한 명이 그 의족 남자를 데리고 외딴 곳으로 향합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최후의 신문을 합니다. 심층 면접. 애기는 낳고. 애기는 낳고 병원에 다 놓고 병원비 다 내주고 병원비 내주고 다 내주고 거기 간호사들한테 막 답례도 다 하고 뭐 인간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할 건 다 하고. 그거를 보여주니까 미치겠다. 영화 보면 후반에서 내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일단락이 됐으니 애도 잘 나왔고 아니 이제 문제를 해결하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족 남자를 묶어놓고 최후의 신문을 하면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의족 남자가 에크바리언이 아니냐를 결론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건 답답한 영화 아니에요. 결론 나옵니다. 보다 보면 끝에 가면. 당연히 열린 결말일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 결론은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맞죠? 유튜브에서 2,750원입니다. 맞을까요? 맞는데 기억 상실한 것 같아. 그렇대. 진심으로 자기는 모르는 과거야. 그러니까 진심으로 본인은 그걸 잊어서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냐? 그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콩클라베 편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난 이게 제일 깔끔한 마무리 같은데 딱 딜레마도 살리면서. 자, 뭐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1번 의심과 확신의 문제가 있죠. 그렇죠. 계속 얘기한 것처럼 80-90%의 믿음만으로 얻은 행동까지도 되는가? 죽여도 되냐? 근데 그냥 길 가다가 붙잡고 물어봐도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나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가해자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 기회를 놓칠 거냐? 사법 시스템은 오히려 그런 놈들을 비호해. 그럼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놓치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니까 더 좀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치. 굉장히 인간적인 질문들에게 남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닝 시퀀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과 신의 뜻 혹은 이제 이란으로 치면은 신정체제니까 신의 뜻을 빙자해서 그 억압하잖아요. 시민들을 실제로. 그 사이 어딘가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다루는 문제 되게 많았죠. 단순 부역자들.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암살에서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해방이 될 줄 몰랐지.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적정이냐는 다르겠지만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어느 일까지 해도 되느냐. 이 에크발이 이 사람이 맞다면 혹은 에크발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저지른 거니까. 이 영화에서 보여준 이란 사회의 단면은 그게 있는 거죠. 세 번째, 책임의 영향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애가 태어나잖아. 애가 태어났잖아. 이거는 만약에 그 의족 남자가 에크발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산모와 그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아픔을 안겨야 되는가? 라는 그 문제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묶여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 작품이고 괜히 황금종려상 받은 게 아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굉장히 인상적인 엔딩이 있어요. 엔딩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궁금하다.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이드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네. 그게 미칩니다. 엔딩이. 그래요? 정말 꼭 보실 추천을 드리고요. 봐야겠다. 굉장히 묵직하지만 중간중간 숨통 튀어주는 유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막 풍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란 사회에 대해서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근데 이래서 국가 시스템이랑 공권력, 사법 체계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치? 네, 그랬으면은 사실 거기에다가 이걸 일임하고 내가 그쵸. 어느 정도 치유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사적 복수를 선택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 그 사적 복수도 아니잖아. 이거는 어떤 내가 사적으로 범죄당한 게 아니라 국가 폭력에 의해서 아, 그렇죠. 희생된 거니까 어떻게 답도 없어요. 행정소송 해야지. 아니 제가 최근에 무슨 연예인이 악플러를 고소를 했는데 악플러를 경찰에서 만났대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뭐 생활할 그런 경제력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 여기다 당신 욕하는 걸로 그냥 스트레스 풀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한테 빨간 줄 긋게 하면 내가 취직도 못하고 지금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선처를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그 죄책감이 들도록. 근데 그래서 처벌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되게 유구한 딜레마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잘못한 건 맞는 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했는데 상황이 불행하면 내가 그걸 봐줘야 하는 그러니까 건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비극적 상황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책임은 어디로 가느냐? 다 국가의 책임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처벌을 하면 그 사람은 처벌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피해자는. 그치. 더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럼 좀 분리해줘야 되는데. 별건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그 상황을 안 맞닥뜨리게 해주는 게 좋은데. 맞아. 우리나라는 또 그러긴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듣다 보니 줄거리만 봤을 땐 상당히 무겁게 여겨져서 선택하지 않았을 영화 같은데 듣다 보니 굉장히 유쾌한 톤이 그려지고 또 중요한 문제들 누구나 보편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것 같아서 한번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네.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황금은 옳았다. 소재가 이란인데 질문은 보편적이니까. 그게 흥미로운 포인트고 궁금한 게 이 제목 그저 사고였을 뿐 이 영화의 결말과도 연결이 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프닝 시퀀스에 나왔잖아요. 그저 사고였을 뿐. 그게 이제 이 전체 영화의 맥락에서 던지는 질문인 거지. 그렇죠. 사실 그 강아지도 그렇고 로드킬 당한 강아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고문 피해를 당했던 그렇지. 그 시민들도 그렇고 일종의 어떤 인과가 확실하지 않게 그저 사고이고 신의 뜻으로 그런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태어나서 놓여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얘도 그냥 죽이고. 아니 에크발이 이 의족 남자와 별개로 에크발이라는 존재는 실제 했잖아요. 그 사람은 과연 이걸 핑계 삼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체제에 부역해서 뭔가를 고문을 한 사람이 단순히 일어날 일이었고 그렇지. 이렇게까지 고문과 학대를 일삼는 것도 사고가 같은 일이었다.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치 친일파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검열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유의지와 의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예를 들면 로드킬 했을 때도 내가 사실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뭐 차를 좀 긁더라도 그걸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는 양심에 거죠. 대한 질문으로. 그래서 그거 사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자기한테 그걸 돌아서 질문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내 행동과 맞네. 내 양심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말이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얘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결국 안 죽이기로 해서 이 나무에서 풀려나서 너 집에 가 하는데 그 강아지가 로드킬 당했던 길에서 로드킬 당해. 이게 되게 잘 쓰네. 와, 대박. 근데 너무 비극이다. 근데 이 영화 톤이 비극 톤이 아닐 것 근데 같아. 약간 왠지. 좀 유머스럽기도 하지 않나요? 와. 유머 너무 잔인하. 웃기잖아요. 너무 피도 눈물도 우스꽝스럽게 없는.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그 로드킬 당하고 그 그저 운전자는 사고였을 뿐이야. 어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콘클라베 편을 보십시오.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 이 영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그저 사고였을 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클로징 코너 요즘 뭐 봤지? 오지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설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책꽂이에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나오지 못한 장기 복역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책 계속 정리한대요. 뭔가 이렇게 읽어야지 생각도 못하고 이제 잊어먹고 있던 소설을 다시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발견한 보물 같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시리즈입니다. 네, 1, 2권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1권만 읽었는데 이거 시리즈야? 그래서 1권 제목은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좀 정세랑 작가가 워낙 히트작이 많아서 유명한 작품들 많은데 생각보다 이 설자한 시리즈는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 간단하게 영업을 해보면 이 제목의 금성이 저는 화성 금성 할 때 금성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왠지 그렇게 SF인 줄 생각했죠. 알았는데 왠지 SF 같았죠. 우주물. 그게 아니고 통일신라의 금성입니다. 통일신라에 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주의 아. 옛말 통일신라의 수도 금성입니다. 그쵸. 나 저도 경주란 이- 얘기야? 저도 이 사실을 굉장히 반전스럽게 반전이잖아. 그럼 책을 서울에 열면서 상경했다가 이거 까도 돼? 경주로 돌아온 얘기예요. 아니 반전이 전혀 아니에요. 그치, 전혀 아니고 이 책이 장르로 따지면 역사물과 추리물입니다. 아. 이거부터 재밌겠다. 이미 되게 새롭죠. 재밌겠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설자은이고요. 이 자은은 신라시대 육두품 양반 출신이에요. 근데 되게 집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신분은 육두품으로 낮은 신분이 아니지만 곤공한 집안 출신의 한 명이고 당나라 유학을 장기간 동안 하고 오. 이제 막 그 유학을 마치고 금성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래서 금성으로 돌아온 돈 없는 시점에서 대학원생. 시작합니다. 완전 돈 없는 대학원생의 그 대학원생. 곤공한 정석 그 자체. 그래서 그 큰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을 하는데 네. 그 타고 오는 배 위에서 망망대해 한복판 그 배 위에서 살인 사건하고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한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원래 오. 배에서 그런 일 일어나는 게 또 그쵸. 클래식이잖아요. 밀실 미스테리죠. 네. 그러면서 이 자은이 좀 똑똑한 유학생 출신인 걸 알고 그 배를 관리하는 사신단의 그 선단이거든요. 사신단이 다 같이 큰 배를 타고 오는 그 상황이라서 그 관리 중에 한 명이 너 똑똑하다며 너가 좀 이 사건을 좀 밝혀봐라. 해결해봐.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탐정이 된 대학원생. 어제가 탐정이 된 됐네. 거예요. 그리고 추리소설의 공식이 있죠. 탐정이 있으면 탐정 곁에 조력자가 그치. 있잖아요. 왓슨 있어야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또래의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이름은 인곤이고요. 인곤 누구냐면 당시 이제 시점으로는 이미 멸망해버린 백제 출신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학생은 아니고 탑을 짓는 기술자인 거예요. 성벽 같은 걸 네. 짓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에서 배우고 같이 귀국하던 상황이었는데 둘이 이제 콤비가 돼서 이 문과 하나 문제를 이과 풀어가는 하나. 그렇지. 산업 연수를 다른 갔다가 거지. 그래서 이 자은은 이렇게 몸은 그렇게 손재주는 없는데 지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인고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너무 재밌다. 엄청난 손재주가 있어서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사건을 파악해서 오. 결국 무슨 전말을 좀 밝히고 이제 결국 한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되는 내용입니다. 재밌겠는데? 재밌죠? 이 설정 흥미로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은은 여태까지 들으면 자은이 남자일 것 같으세요? 여자일 것 같으세요? 여자일 것 같은데? 그쵸? 이름 때문에? 전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여자예요. 근데 반은 두 분이 반반 맞춘 게 자은은 원래 자은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자은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죽고 나서 그 오빠의 이름과 신분을 대신 받아서 이 능력 있는 웹소설. 여인이 남자의 몸으로 웹소설죠. 남자의 이제 남장? 신분으로 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 너무 영화화해서 클리셰죠, 클리셰. 프린스야. 근데 인고는 눈썰미가 좋아서 그걸 간파해. 알아.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설마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아직 1권엔 아직 그런 그 내용은 없어요. 아. 둘이 최고의 그냥 콤비예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개그 코드도 잘 맞고. 그래서 이 둘이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인곤의 경우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멸망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너 자은 너 양반 집안이니까 나를 식객으로 들여라. 그래서 뻔뻔하게 눌러 앉아요. 그래서 둘이 근데 자은도 그게 그럭저럭 싫지 않은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금성에 돌아왔잖아요. 금성에서 발생하는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하나씩 이렇게 추리를 해 나가는 과정을 재밌겠다. 재밌겠네. 그 배 사건이 시작이군요. 시작 부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이거 드라마화 노리고 거의 쓰신 거 아니야? 가능. 그래서 이제 이 1권의 경우에는 그 배까지 포함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굵직한 사건들을 푸는데 재밌겠다. 그 마지막에는 결국 통일신라의 그 왕까지 만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2권을 아직 안 시작했는데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사건들이 그러면 단순히 사건적 재미만 있나요? 아니면 당시 시대상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을 하고 있나요? 이게 당연히 그 역사물의 장르적 재미까지도 쏠쏠하게 챙겨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정세랑 작가 이제 믿고 보는 작가인데 이런 장르도 잘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통일신라의 어떤 집에서는
예를 들면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시기에 정말 뛰어난 장수였는데 많은 부하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 돌아온 장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 본인도 죽을 각오로 갔다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뭔가 이 집에 저주받은 일이 생겨. 이 저주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풀어내요. 뭐 이런 어떤 그 과정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귀신 들린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이유였던 뭔가 거예요. 이제 그 귀신 들린 건지 저주받은 건지 뭐 살이 낀 건지. 그치. 아니면 막 알수 전염병이 막 혼자만 항체가 있고 막 근데 이런 거 범인이 아니야? 있겠지. 그 나 이런 거 뭔가 너무 그 재밌다. 육하 원칙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과정. 또 그 당시에 여인들끼리 이제 팀을 나눠서 길쌈 대회 같은 게 열렸대요. 금성에. 근데 길쌈 대회가 막 이제 과열돼서 한 팀의 그 배를 누가 난도질을 해버린 거야. 밤 사이에. 이거 누가 그랬냐? 상대 팀의 소행이냐, 내부의 소행이냐부터 해가지고 풀어. 이런 식으로 굵직한 사건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휘말리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재밌겠네. 정말 재밌고 오락적이고 드라마 이런 나온다. 장르 영상화 충분히 가능하고. 네, 영상화가 네. 너무 조선 명탐정 기대가 류로 돼요. 되겠네. 네. 전 설전 시리즈 그래서 한 3, 4, 5 계속 나오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직은 1, 2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뒤에 시리즈를 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약간 머리 비우기 좋을 것 같아. 설금돌 이렇게 줄이면 순수 되겠다. 재미.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신 작품 있으신지 또 오늘 에피소드에 대한 감상이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